유년기 돈 아킬레 이야기. 그날 저녁 돈 아킬레의 현관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층계를 난간을 따라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 릴라와 나의 우정은 시작되었다. 나는 아직도 은은한 보랏빛으로 물든 뜰과 따스한 봄날 저녁 공기에서 느껴지던 다채로운 향을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릴라와 나는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누가 더 용기 있는 아이인지를 입증하는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우리는 이 놀이에 푹 빠져 지내던 때가 있었다. 릴라가 어두운 맨홀 구멍 속으로 팔을 쑥 집어넣으면 나도 그녀를 따라 내 팔을 구멍에 집어넣었다. 그럴 때면 바퀴벌레가 살결 위를 스멀스멀 기어다니거나 쥐가 팔을 물어 뜯을까봐 두려워 심장이 두근거리곤 했다. 릴라가 스파니올로 아주머니네 창문에 기어올라가 빨랫줄을 달기 위해 꽂아놓은 철막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땅바닥을 향해 몸을 던지면 나도 그녀를 따라했다. 그때마다 떨어져서 다칠까봐 두려웠다. 릴라는 언젠가 길에서 주운 녹슨 프랑스풍의 브로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브로치를 요정이 준 선물이라며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때로는 브로치를 꺼내 옷핀의 뾰족한 부분을 손바닥에 대고 그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바닥 위로 옷핀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허연 자국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브로치를 내게 내밀면 이내 나도 똑같이 따라하곤 했다. 그날 저녁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릴라는 느닷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 특유의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돈 아킬레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릴라의 말을 들은 나는 두려움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돈 아킬레는 동화 속에 나오는 괴물 같아서 다가갈 수도 말을 건넬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는 똑바로 바라보기는커녕 몰래 훔쳐보기조차 두려웠다. 나는 돈 아킬레나 그의 가족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비단 우리 집 식구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돈 아킬레가 푸르스름한 물집으로 온몸이 뒤덮인 뚱뚱한 괴물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보통 돈이라는 호칭은 위엄있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데 돈 아킬레의 이름에 돈자가 있지만 그는 사나운 사람일 것 같았다. 그의 몸이 강철로 되었는지 유리로 되었는지 아니면 잡초더미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그가 코와 입으로 뜨거운 숨결을 뿜어내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것이다. 멀리서 그의 모습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눈 속에 뾰족하고 뜨거운 무엇인가를 던져 넣을 것만 같았다. 행여나 그의 집 가까이 가면 그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릴라가 생각을 고쳐먹고 돌아오지 않을까 잠시 기다려보았다. 나는 그녀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나는 내심 릴라가 그 일을 잊어버렸기 바랐는데 역시나 부질없는 바람이었다. 돈 아킬레가 사는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아직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시각이었기 때문에 현관 계단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집안에서 간간히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푸른빛이 감도는 정원을 뒤로하고 릴라를 따라 어두운 현관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현관 안에 들어서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살충제며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느껴질 뿐이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맨 아래쪽 계단에 앉아있는 릴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일어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벽 쪽에 몸을 붙이고 계단을 올라갔다. 릴라는 나보다 2계단 정도 앞서 올라가고 있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릴라와의 거리를 좁혀야 할지 넓혀야 할지 계속 고민했다. 지금까지도 어깨를 스치던 울퉁불퉁한 벽면의 느낌과 우리 집 계단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던 계단의 높이가 뚜렷이 기억난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다. 이따금 집안에서 발소리와 돈 아킬레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그가 닭가슴을 가르는 기다란 식칼을 들고 내 등 뒤로 쫓아올 것 같아 두려웠다. 어디선가 마늘 볶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돈 아킬레의 부인인 마리아 아주머니가 나를 기름이 펄펄 끓는 프라이팬에 집어넣고 그의 자식들이 내 몸을 먹어치우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개걸스레 내 몸을 먹어치우는 동안 돈 아킬레는 내 머리통을 들고 뇌수를 빨아먹겠지. 마치 내 아버지가 숭어 대가리를 손에 들고 빨아먹듯이. 우리는 자주 걸음을 멈췄다. 그때마다 릴라가 생각을 바꾸어 뒤돌아서길 바랐다. 나는 비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다. 릴라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가끔 위쪽을 바라보았는데 나는 대체 그녀가 무엇을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 눈에는 그저 층마다 난 창문으로 들어오는 뿌연 회색 빗줄기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다. 하지만 그 불빛은 은은하고 먼지가 가득 낀 것처럼 희미해서 주변은 아직도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우리는 불을 켠 사람이 돈 아킬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발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릴라는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갔고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릴라는 그 순간 자신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데에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애당초 그런 이유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확실한 것은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릴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어린 시절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 공포의 대상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서서히 앞으로 나갔다. 4번째 난간에 도착했을 때 릴라가 예상치 않은 행동을 했다. 그녀는 멈춰서서 내가 다가서기를 기다렸다. 내가 다가가자 릴라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이 행동은 이후 우리 둘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릴라와 내가 돈 아킬레의 현관앞까지 가게 된 것은 순전히 릴라 때문이었다. 시간관념이 아직 없을 때여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열흘에서 한 달쯤 전에 릴라가 내 인형을 손에 들고 있다가 갑자기 지하 창고 바닥으로 던져버린 사건이 있었다. 돈 아킬레의 집을 찾아가는 지금은 공포의 대상을 향해 함께 계단을 올라가고 있지만 릴라가 내 인형을 던져버린 그날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함께 계단 아래로 내려갔었다.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릴라와 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그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살아온 세월이 길지 않을 때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바탕에 있는 혼란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은 어제, 그제, 길어봤자 한 주 전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며 내일을 기다린다. 그 이상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 아이들은 어제의 의미, 엊그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내일의 의미도 알지 못한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이고 지금이다. 여기가 길이고 우리 집 현관이고 이 사람이 엄마이고 아빠이고 지금은 낮이거나 밤인 것이다. 그때 난 너무 어렸다. 심지어는 내 인형마저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았다. 내가 내 인형에게 말을 건네면 그녀도 내게 응답해왔다. 내 인형은 셀룰로이드로 만든 얼굴과 셀룰로이드로 만든 머리카락, 셀룰로이드로 만든 눈을 가지고 있었다. 기분 좋을 때가 흔치 않은 내 어머니가 기분 좋을 때 만들어준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 예뻤다. 릴라의 인형은 톱밥으로 속을 채운 것이었다. 누르스름한 천조각으로 만들어 못생기고 지저분해 보였다. 내 인형과 릴라의 인형은 서로를 훔쳐보고 견제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거나 천둥소리가 나거나 자신들보다 크고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존재가 자신들을 물어 뜯으려는 기색을 보이면 재빨리 뛰어와 우리 품에 안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릴라와 나는 뜰에 함께 있었지만 관계없는 아이들처럼 각자 놀고 있었다. 릴라는 지하 창고 창문 아래에 앉아 있었고 나는 같은 창문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물 모양의 철조망 반대편에 있는 빗장 사이 시멘트 바닥에 내 인형인 티나의 수집품과 릴라의 인형인 누의 수집품을 늘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닥에 조약돌, 탄산음료 뚜껑, 작은 꽃, 못, 유리조각 따위를 늘어놓곤 했다. 나는 릴라가 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소리로 티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그렇지만 약간 내 나름대로 각색해서 해주었다. 릴라가 병뚜껑을 집어서 누의 머리에 모자처럼 씌워주면 나는 사투리로 티나 감기 걸리지 않게 어서 여왕의 왕관을 쓰렴 이라고 했다. 누가 릴라의 팔에 매달려 사방치기를 하면 조금 있다 나도 티나에게 사방치기 놀이를 하게 해주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둘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한다거나 무엇인가를 함께 하지는 않았다. 사실 우리가 있던 그 장소도
같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곳을 먼저 발견한 것은 릴라였다. 나는 그녀 주변을 조금 맴돌다 다른 곳으로 가는 척 했다가 되돌아와서는 태연하게 통풍구 옆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릴라의 반대편이었다. 그 장소의 가장 큰 매력은 통풍기에서 새어나오는 창고의 시원한 바람이었다. 봄, 여름에 부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은 잠시나마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거미줄이 쳐진 빗장이며 그곳의 어둠, 불그스름하게 녹이 쓴 촘촘한 철조망을 좋아했다. 릴라와 내가 앉아있던 철조망 양 끝에는 철사가 말려 올라가 물건을 떨어뜨릴 만한 틈이 2개 나란히 나 있었다. 우리는 이 틈으로 지하 창고의 암흑을 향해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돌이 땅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곤 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우면서도 두렵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철조망 사이 틈새로 빠져나온 지하창고의 어둠이 갑작스레 우리의 인형을 빼앗아 갈 수도 있었다. 가끔 인형을 팔에 꼭 안고 있기도 했지만 구부러진 그물망 옆에 놓아둘 때가 더 많았다. 지하창고의 차가운 공기와 창고 아래서 들리는 무엇인가가 기어가는 소리며 끼익거리는 소리, 땅바닥을 긁는 소리 같은 온갖 위협적인 소리에 인형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었다. 누와 티나는 행복해하지 않았다.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공포는 그들의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바위와 건물, 들판과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밝은 빛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그 빛 사이에 어두운 구석과 폭발 직전의 억눌린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모든 것을 지하 창고의 어둠 탓으로 돌렸다. 돈 아킬레는 건물 맨 꼭대기에 있는 그의 집에 있으면서도 저 아래 지하 세계에도 존재했다. 때로는 거미의 형상으로 거미들 틈에서, 쥐의 형상으로 쥐새끼들 틈에서 갖가지 모양으로 형상을 바꿔가며 존재했다. 나는 돈 아킬레가 동물처럼 기다란 송곳니 때문에 벌어진 입에 유리처럼 매끄러운 돌과 독풀로 된 몸을 가진 괴물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철조망 틈새로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기 위해 언제나 검은 가방을 가지고 다녔다. 검은 가방은 돈 아킬레의 모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그는 집에서도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그 안에 집어넣었다. 릴라는 내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티나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말 없이 서로의 눈빛과 몸짓만으로 처음 인형을 맞바꾸기로 한 날, 내 인형을 손에 넣자마자 철조망 사이로 밀어넣어 어둠 속으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릴라가 내 인생에 등장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나는 처음에 릴라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 릴라가 아주 못된 아이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모두 약간씩은 못된 구석이 있었다. 아이들의 못된 면은 담임인 올리비에로 선생님이 없을 때만 나타나는 데 비해
릴라는 언제나 못된 아이였다. 언젠가 한 번은 앞지를 갈갈이 찢어 조각들을 잉크병에 집어넣은 적이 있었다. 그러고서 펜으로 그것들을 건져내서 잉크가 흠뻑 묻어있는 조각을 여기저기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2번이나 종이 조각에 맞았다. 한 번은 머리에, 한 번은 내 새하얀 블라우스 깃에. 담임선생님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소리로 길게 고함을 질렀고 우리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 선생님은 릴라에게 당장 칠판 앞으로 나와 벌을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릴라는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선생님을 특별히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계속해서 잉크 묻힌 종이 조각을 여기저기 던져댔다. 우리 반 담임 올리베로 선생님은 갓 40을 넘긴 뚱뚱한 여인이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선생님은 릴라를 위협하며 교단에서 내려오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에 발이 걸렸고 균형을 잡지 못해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곤 죽은 듯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대한 보따리처럼 땅바닥에 널브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선생님과 그 모습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릴라의 모습만 기억날 뿐이다.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비슷한 사고가 많았던 것 같다. 우리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참 쉽게 다치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 다치면 상처에서 피가 나기 마련이었고 피가 멎은 후에도 상처가 덧나 죽는 사람도 있었다. 과일을 팔던 아순타 아주머니의 딸내미들 중 한 명은 못에 찔려 파상풍으로 죽었다. 스파니올로 아주머니의 막내 아들은 후두염으로 죽었고 내 사촌 오빠는 돌담 공사를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돌에 깔려 귀와 입으로 피를 흘리며 죽었다. 그때 오빠는 20살이었다. 내 어머니의 아버지는 건축 공사를 하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알프레도 펠루소 아저씨의 아버지는 절단기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알프레도 아저씨의 아내인 주세피나 아주머니의 여동생은 22살 때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또 돈 아킬레의 장남은 전쟁에 나갔다가 2번에 걸쳐 죽었다. 태평양에 빠져 익사한 데다 그 시체를 상어들이 먹어 치웠으니 2번 죽은 셈이다. 나는 돈 아킬레의 장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왠지 어렴풋이 그에 대한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다. 멜키 오레네는 가족 모두가 폭격 때 서로를 끌어안고 두려움에 소리치다 죽었고 처녀로 늙은 클로린다 할머니는 공기 대신 가스를 마시고 죽었다. 우리가 1학년일 때 4학년이었던 잔 니노는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폭탄에 손을 댔다가 죽고 말았다. 언젠가 우리와 함께 뜰에서 놀았던 것도 같은 루이지나는 출혈성 티푸스로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후두염, 파상풍, 출혈성 티푸스, 가스, 전쟁, 절단기, 돌담, 노동, 폭격, 폭탄, 결핵에서 환원까지 목숨을 앗아가는 단어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다. 아주 일상적인 일들도 죽음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땀을 많이 흘린 다음 2 손목에
물을 살짝 적시지 않고 급하게 차가운 수돗물을 들이켜다 죽기도 했다.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서 죽기도 했고 기침하다 숨이 막혀 죽기도 했다. 검붉은 색으로 잘 익은 체리를 먹다 씨가 목에 걸려 죽는 일도 있었고 미제 껌을 씹다 무심코 삼켜 죽기도 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것이었다. 머리야말로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여나 머리를 다칠까봐 늘 조심했다. 돌팔매로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기라도 하면 끝장이었다. 당시 돌팔매질은 흔하디 흔한 일이었으니까.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한 무리의 사내 아이들이 들판에 모여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우두머리는 엔주초라고도 불리는 엔초라는 아이였다. 엔초는 야채장수인 아순타 아주머니네 아들이었다. 그는 여자아이들을 보면 항상 돌멩이를 던졌다. 사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자신보다 학교에서 뛰어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다. 사내 아이들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면 여자아이들은 모두 도망치기 바빴지만 릴라는 달랐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계속 걸어가다가 이따금 멈춰서기까지 했다. 릴라는 날아오는 돌의 궤적을 자세히 관찰하고 침착한 태도로 피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우아함이 느껴지는 몸놀림이었다. 릴라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에게서 돌 던지는 방법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내게도 남자 형제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 나보다 어려서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쨌든 릴라가 뒤에 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챈 나는 겁이 났지만 멈춰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때부터 왠지 나는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나는 릴라를 잘 알지 못했다. 학교 안팎에서 우리는 언제나 경쟁하는 사이였지만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아이들과 도망가 버리면 내게 속한 무엇인가를 릴라에게 맡겨두고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처음에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릴라가 오는지 훔쳐보았다. 하지만 릴라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 돌멩이를 집어주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녀와 함께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런 내 행동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일을 했지만 확신에 차서 해낸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내 행동과 내가 항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릴라는 달랐다. 그때 우리가 6살이었는지 7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 둘이 돈 아킬레의 집 현관을 향해 올라갔을 때가 아마도 8살이나 9살 정도였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릴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아이였다는 사실이다. 이탈리아 국기의 삼색으로 채색된 펜이든 돌멩이든 어두운 계단의 난간이든 손에 움켜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녀는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미리 잘 알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할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나무 책상에 펜촉을 꽂아놓거나 잉크를 적신 종이 조각으로 무장하거나 돌멩이를 던져
동네 사내 아이들을 마치거나 돈 아킬레의 집 현관 입구까지 걸어가거나 어떤 행위든 상관없었다. 릴라는 어떤 일에도 망설임이 없었다. 사내 아이들은 돌멩이들을 주워 들고 철도가 깔린 죄방 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앤초는 우리보다 3살 정도 위였고 짧게 자른 금발에 밝은색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다. 낙제생인데다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아이였다. 앤초는 작지만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멩이들을 정확하게 던졌는데 릴라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날아오는 돌멩이들을 보란듯이 모두 피해냈다. 그러고는 앤초만큼이나 정확하고 위협적인 자세로 돌을 던져 그 아이의 약을 바싹 올렸다. 그러다가 우리는 돌멩이를 앤초의 발목에 명중시켰다. 우리가 명중시켰다고 하는 이유는 모서리가 울퉁불퉁한 그 납작한 돌멩이를 찾아서 릴라에게 건네준 것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돌멩이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앤초의 피부를 베어내며 빨간 선을 남겼고 상처에서는 이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앤초가 발목에 난 상처를 바라보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앤초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돌멩이를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던질 것처럼 팔을 치켜들었다가 발목에 부상을 입자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앤초의 어린 추종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았다. 그에 반해 릴라는 표적에 돌멩이를 명중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돌멩이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순간 나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것이 바로 거칠고 겁에 질린 우리의 첫 접촉이었다. 나는 사내 아이들이 난폭해질 것을 직감해 릴라와 함께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앤초는 이내 정신을 차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던졌고 그 돌은 정확하게 릴라의 이마를 맞췄다. 나는 그때 릴라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 돌멩이를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머리를 맞는 순간 그녀는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릴라는 머리가 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를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끔찍한 저주와 역겨운 욕설이 난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이다. 이것은 공식 같은 것이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기준에 상대방이 지구상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욕설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특히 싫어한 사람이 바로 돈 아킬레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돈 아킬레를 비난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표현이 어찌나 험악한지 때로는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두 귀를 막아버리곤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돈 아킬레를 욕하며 당신 사촌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돈 아킬레와의 혈연 관계를 부정해 보려다가 욕을 2배로 얻어먹곤 했다. 나는 이럴 때마다 내 부모님이 쏟아내는 분노의 수위에 놀랐고 돈 아킬레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부모님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귀가 밝다는 소문을 기억해내고 두려움에 떨곤 했다. 나는 돈 아킬레가 부모님을 죽이러 올까봐 겁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작 돈 아킬레의 최대 숙적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알프레도 아저씨였다. 알프레도 아저씨는 솜씨 좋은 목수였지만
돈을 버는 족족 솔랄란의 주점 뒤에 있는 창고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에서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수중에는 언제나 땡전 한 푼 없었다. 알프레도 아저씨는 우리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 카르멜라와 파스칼레의 아버지다. 카르멜라는 우리와 동갑이었고 파스칼레는 우리보다 몇 학년 위였다. 알프레도 아저씨에게는 카르멜라와 파스칼레 말고도 두 아이가 더 있었다. 우리는 가끔 이 아이들과 어울려 놀곤 했는데 우리보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펜이며 지우개, 마르멜로 잼 따위를 훔치려다 두들겨 맞고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알프레도 아저씨는 볼 때마다 점점 절망적인 상태로 변해갔다. 아저씨는 계속해서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고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해 공개적으로 뺨을 맞기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망한 것은 모두 돈 아킬레 때문이라고 했다. 아저씨는 돈 아킬레가 목공소 연장을 몽땅 가져가 버렸다고 했다. 마치 거대한 자석 같은 돈 아킬레의 몸이 철로 된 연장들을 끌어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아무튼 알프레도 아저씨는 돈 아킬레가 연장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목공소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떠버리고 다녔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공소를 식료품점으로 바꿔버린 돈 아킬레를 계속해서 원망했다. 어린 시절 나는 수년 동안 집게며 톱, 부젓가락, 망치, 잼새와 수천 개의 목 같은 쇠붙이가 철새처럼 떼를 지어 돈 아킬레의 몸에 빨려 들어가 몸의 구성체로 체화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나는 수년 동안 거칠고 균형 잡히지 않은 그의 몸에서 살라미 햄, 프로볼로네 치즈, 모르타델라 햄, 돼지기름, 프로슈토 햄 따위의 식료품이 쇠붙이 같은 모양으로 떼지어 내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모두 암울한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다. 돈 아킬레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끔찍스러운 본성을 드러냈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릴라는 예전에 라는 표현에 집착했다.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말이다. 난 릴라가 단순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들은 대개 어른들이 숨기려 하거나 마지못해 이야기해주는 암울한 것이었다. 릴라가 정말 알려고 했던 것은 예전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순간이 과연 존재했는지 하는 것이다. 그때 릴라는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고 가끔은 신경질적이 되기까지 했다. 우리가 친해지고 난 뒤에도 우리 이전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까지 불안해지곤 했다.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길고 긴 시간이 있었다. 그렇지만 돈 아킬레는 이미 그때부터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냈다. 짐승과 광물 사이의 그 무엇인 사악한 본 모습을. 그는 다른 모든 이의 피를 말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피 한 방울은커녕 생채기 하나 낼 수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릴라와 내가 아직 친해지기 전이었다. 당시 동네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어느 날 미사가 끝난 후 성가족 성당 앞에서 알프레도 아저씨가 돈 아킬레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돈 아킬레는 장남인 스테파노, 피누차 그리고 우리와 동갑이었던
알폰소와 아내를 내버려 두고 자신의 가장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순간 드러내며 알프레도 아저씨를 향해 돌진했다. 돈 아킬레는 알프레도 아저씨를 번쩍 들어 동네 공원의 나무를 향해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반죽음 상태로 머리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는 알프레도 아저씨를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 불쌍한 알프레도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내겐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 우리의 유년기는 폭력으로 가득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매일매일 별의 별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게 기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숙명을 타고 태어났고 타인들도 우리 인생을 힘겹게 할 숙명을 타고 태어났다. 나는 학교 선생님과 교구 신부님의 친절한 태도를 좋아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여자아이였는데도 말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여자들이 사내들보다 더 격렬하게 싸웠다.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다. 타인에게 입히는 상처는 전염병 같았다. 나는 어린 시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명체들이 밤마다 하수구나 제 방에 버려진 고장난 기차칸에서 악취나는 풀숲 사이에서 두꺼비, 도마뱀, 파리, 돌멩이와 먼지 속에서 기어나와 동네 사람들의 식수와 음식, 공기로 스며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작은 짐승들 때문에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목마른 개처럼 사나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동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심하게 오염됐다. 남자들은 분노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을 되찾았지만 여자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고요한 듯 보이지만 일단 화가 나면 멈추지 않고 분이 풀릴 때까지 갔다. 어린 시절 릴라는 멜리나 카푸초에게 일어난 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멜리나는 릴라 어머니의 친척으로 우리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3층, 그녀는 4층에 살았다. 그녀는 갓 30이 넘은 나이에 이미 아이를 6명이나 낳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눈에는 아주 나이 들어 보였다. 멜리나의 남편은 그녀와 동갑으로 야채시장에서 상자 나르는 인부였다. 내 기억에 그는 키가 작고 몸이 딱 벌어진 사내였다. 하지만 그는 잘생긴 얼굴에 표정이 당당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평상시처럼 집을 나서다 죽어버렸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고 과로로 급사했을 수도 있다. 내 부모님과 릴라의 부모님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동네 주민이 참석한 그의 장례식은 비통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멜리나가 정신줄을 놓고 말았다. 비쩍 마른 몸에 커다란 코, 이미 희끗희끗해진 잿빛 머리의 멜리나는 저녁이면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창가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댔다.
분노에 찬 절망적인 목소리로 아이들 이름의 음절을 하나하나 길게 끌어가면서 아다 미케. 처음에는 멜리나네 집의 위층인 건물 4층 꼭대기층에 살던 도나토 사라토레 아저씨가 멜리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도나토 아저씨는 성가족 성당에 열심히 나가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멜리나를 위해 돈을 걷기도 하고 헌 옷가지며 헌 신발 등을 모아주었다. 장남인 안토니오를 자신의 지인인 고레시오 시내 정비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도 했다. 그의 친절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비탄에 잠긴 멜리나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싹트고 말았다. 도나토 아저씨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아주 정중하고 진지한 인물로 집과 성당, 직장만을 오갔다. 국영철도회사에 근무하는 기차 승무원이었고 안정적인 급여로 아내인 리디아를 비롯해 5 아이를 풍족하게 부양하고 있었다. 아이들 가운데 장남의 이름은 니노였다. 도나토 아저씨는 나폴리와 파울라를 오가는 왕복 열차에 타지 않을 때면 집안에서 물건을 고치고 장을 보고 막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곤 했다. 도나토 아저씨의 이런 행동은 우리 동네에서는 기이한 일이었다. 동네 사람들 누구도 그가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도 그는 여자들이 하는 일을 너무나 좋아해서 시 나부랭이를 쓰는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자신이 쓴 시를 아무에게나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멜리나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 멜리나는 도나토 아저씨가 너무 친절해서 부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리디아를 맹렬하게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를 그녀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나는 이 상황을 재미있게 여겼다. 2 여자의 신경전은 우리 집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며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리디아 아주머니가 침대 시트를 세탁해서 테라스에 널어놓으면 멜리나는 일부러 끝을 불에 태워 준비해둔 사탕수수로 시트를 더럽혀 놓았다. 리디아 아주머니가 창문 아래로 지나가면 멜리나가 머리에 침을 뱉거나 구정물을 쏟아부었다. 어느 날 멜리나네 위층에 살던 리디아 아주머니가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뒤를 쫓으며 발소리를 냈는데, 그날 밤 멜리나는 밤새 대걸레로 천장을 두들겨대며 소란을 피웠다. 도나토 아저씨는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2 여자는 서로를 계속해서 공격하더니 길에서 마주치거나 계단에서 만날 때마다 험한 욕지거리를 주고받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나도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가장 끔찍한 장면은 멜리나와 리디아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창가에서 시작된 그들의 욕설이 계단까지 이어졌다. 계속되는 욕설에 어머니가 현관으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뒤를 쫓아간 우리들의 눈앞에는 2 여자가 엉켜서
계단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나는 내 발치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하얀 멜론 마냥 멜리나의 머리가 층계 바닥에 부딪히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어린 시절 내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왜 리디아 아주머니 편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금발머리에 몸매가 단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도나토 아저씨는 리디아 아주머니의 남편이고 멜리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멜리나의 아이들은 항상 꾀죄죄하고 남노한 데 비해 리디아 아주머니의 아이들은 언제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항상 깔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리디아 아주머니의 장남인 니노는 우리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다. 우리는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릴라만이 멜리나 편을 들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았다. 언젠가 릴라가 리디아 사라토레는 죽어도 싸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나는 그때 릴라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녀에게 못된 구석이 있고 멜리나가 그녀의 먼 친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여자아이 4~5명 정도 무리 속에는 마리사 사라토레도 있었다. 우리가 그녀를 끼워준 이유는 그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애를 통해서 오빠인 니노와 만날 수 있기를 바라서였다. 우리들 가운데 멜리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마리사였다. 멜리나는 길 건너편에서 한 손에는 종이봉지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안에 든 무엇인가를 먹으며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마리사는 그녀를 손으로 가리키며 창녀라고 불렀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경멸하는 뜻으로 멜리나를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니었다. 마리사는 그저 자기 어머니가 매일 멜리나를 부르는 호칭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당시 릴라는 마리사보다 키도 작고 마른 아이였다. 하지만 릴라는 창녀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리사의 뺨을 야무지게 갈겼다.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마리사가 땅바닥으로 나동거라지고 말았다. 릴라는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을 사용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냉정하게 마리사의 뺨을 때렸다. 소리도 지르지 않고 경고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 차갑고 결연한 두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린 마리사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릴라가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릴라는 인도를 내려가 찻길을 건너 멜리나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찻길을 달리는 트럭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나는 그때 릴라에게서, 그러니까 릴라의 표정보다는 그녀의 태도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는데 그 느낌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아직도 그때 무엇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수밖에. 신경질적인 자그마한 계집아이는 잔뜩 뿔이나 그녀 특유의 결연한 몸짓으로 찻길을 건너다 갑자기 멈춰섰다. 자기 어머니의 친척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몸이 굳어버린 것이다. 멜리나의 고통에 동화된 것 같았다.
멜리나는 방금 카를론의 지하창고에서 산 아직도 부드러운 짙은색 비누가 담긴 봉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 먹고 있었다.